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말이니까 오늘은 건강과 관련한 또 여기서 못 들으면 평생 못 들을 이야기를. 오늘 진짜 중요해.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까? 뭘 먹으면 실제로 당이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그게 안 좋은 거라면서. 안 좋지. 혈당이 올라가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혈당이 올라가. 그럼 혈당을 잡기 위해서 몸에서 인슐린이 나와요. 그래서 인슐린이 지방으로 막 바꿔주는 거잖아요. 인슐린이 혈당을 지방으로 바꾼다고? 그렇지. 그래서 그런가? 혈당이 올라가면은 자꾸 인슐린이 나와서 그냥 지방이 쌓여서 자꾸 살이 찐다. 혈당이 안 나오면 괜찮은데 적정 범위 있어야 괜찮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들은 얘기는 혈당이 쫙 올라가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식곤증 생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뭘 먹으면 식곤증이 생기는 이유는 뭘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걸 먹어서 그렇다. 혈당이 잘 안 올라가는 걸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식곤증 안 생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예. 오늘은 혈당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조영민 교수님, 내분비 대사 내과.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혈당만 보시는 분이에요. 일어나자마자 그냥 잠잘 때까지 예. 환자들 혈당 보는 게 일인 분입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막 잘 모르고 막 떠들었는데. 대부분 오르신 말씀이드리세요. 그런가요? 그래요? 네네. 교수님은 조금 압니다, 저희가. 네. 교수님은 이게 요즘 비트코인 오르는 거 이렇게 봐도 저 혈당인데 저거. 그런 생각 비슷하게 들죠? 생겼어요. 그렇죠. 예.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그 혈당이 막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네. 요즘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몸에 이렇게 막 딱 붙이고 있는 거. 연속 혈당 측정기. 그거 붙이고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어이구 내가 밥 먹었더니 이렇게 올라갔네. 이거 먹을만 안 되겠네.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서 막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네. 뭐 좀 잘못된 얘기들이 있나요? 일단 그 혈당 스파이크라는 그 개념 자체가 예. 좀 모호합니다. 우리가 모호하다고요? 예, 그 곡선이 생긴 모양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주식 곡선을 보았을 때 올라가는 거. 휙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이런 예. 모양이 생겼을 때 네. 그 모양이 이제 우리가 그 축구와 스파이크 있잖아요. 뭐 그런 뾰족한 거 이런 그 스파이크처럼 생겼다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 뭐 의학적으로는 이제 글라이세믹 익스커션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어요. 혈당 변동이 이렇게 된다 이런 좀 어려운 표현들이 있는데 예. 그냥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많은 사람들이 착용해서 보니까 그 곡선을 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스파이크라고 부른 거예요. 그냥 스파이크처럼 보여서 스파이크라고 부른 거고 다른 뭐 어떤 저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되게 최근에 제가 주변에 보게 되면은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보고 혈당 스파이크라고 괜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올라갔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뾰족해 보인다는 것만으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주 야트막한 이런 높이로 올라간 걸 보고 혈당 스파이크라고 말을 하기가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그때 제가 한번 그 앱을 한번 깔아가지고 네. 몸에 붙이고 한번 해봤는데 그 앱에서는 이렇게 평균치를 보여주더라고요. 네. 요 정도에 있으면 괜찮아. 네. 근데 거기를 촥 넘어가니까 아유 이거 위험한 거네. 그렇죠. 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 1시간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한번 착용하면은 대개 2주를 쓰거든요. 예. 그거를 종합해서 보려고 할 때 어떤 매트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AGP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 포맷이 있어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혈당이 70부터 180 사이에 있으면은 양호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조절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70에서 160. 70에서 180. 180. 네, 그래서 정상인은 140을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보다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한 그런 범위를 잡아서 70부터 140까지 들어가는 거가 정상이다라고 해가지고 따로도 보여주기도 해요. 그게 공복 혈당이요, 아니면 식후 혈당이요? 하루 종일 혈당이요.
하루 종일 평균? 하루 종일 혈당이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전한데 그 안전역을 벗어나면 위험해진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면 저혈당, 위로 가면 고혈당. 그러니까 밥을 먹거나 뭘 먹으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몸에 네. 혈당이 네. 어쨌든 뭐가 들어왔으니까. 예.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문제다. 그렇죠. 그 말씀하셨던 범위 내에. 예전에 안 대표님 여기 붙였던 거 네. 같이 봤잖아요. 우리 막 210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200은 많이 올라갔는데요. 예. 200씩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한번 올라가면 곧 죽죠. 죽지는 않죠. 한 번 올라갔다고 그러진 않은데 하여튼 두 번 올라가면 200이 나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장어덮밥 있어요. 먹었더니 200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음식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예. 섭취한 양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머리가 나쁘면 더 많이 올라가죠. 그거는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럼 보통 같은 음식을 먹으면 비슷하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봐요. 사람에 그게 따라서? 또 언제 먹으냐에 따라 다르고요. 예. 또 그게 당뇨병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면 그 좀 변동이 좀 커요. 잠을 잘 못 잤다든지 이럴 때도 많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받아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당뇨병이 생기지 않을 그런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은 뭘 해도 올라가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쌀밥 먹고 뭐 픽 올라가. 아무리 먹어도 뭘 먹어도 올라가지가 않아요. 100. 예. 100. 거의 올라가지가 않아요. 160, 140, 140 이상 안 올라간다고요? 140을 올라가는 잘 넘지 사람은 않죠. 왜 올라가고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사람은 왜 안 올라갑니까? 일단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슐린인데요. 예. 그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모자라거나 나오긴 나왔는데 예.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이거예요. 말을 잘 듣지 않는 건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은 혈당 조절이 쉽게 잘 되지가 않죠. 예. 원래는 인슐린이 잘 나와서 조금 올라가려면 걔를 잡아줘야 되는데. 네. 제가 한번 잠깐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예.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어떡하냐. 200씩 올라가고 한 있잖아. 십수년 전인데 올라가고 저희가 건강한 한국인 남성들을 예. 저희 병원에 서울대병원 영구병동이 있습니다. 그 입원을 시켰습니다. 예. 입원을 시켜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드리고 혈당을 재봤어요. 예. 요렇게 나옵니다. 이때는 연소혈당 측정기가 없을 없던 때라서 시절. 그냥 30분마다 혈액을 채취했었는데요. 예. 보시면은 공복은 대개한 평균 90 정도에 있어요. 식후가 아침, 점심, 저녁을 드렸는데 예. 140을 잘 넘지 않고 150은 거의 넘어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인슐린 분비가요. 이 먹은 거에 따라서 쭉 나왔다가 빠져주고 밥 쭉 먹으면 나왔다가 바로 올라가네요, 빠져주고 쭉 인슐린이? 나왔다 빠져줍니다. 이게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혈당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GLP-1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호르몬도 식사에 따라서 이렇게 분비가 되고요. 저거 그다음에 위고비 같은 데 네, 들어가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응용을 교수님도 한 거죠. 아시네요? 예. 유명하구나. 네, 유명한 약입니다. 하나 있다고 얘기하지 마. 그다음에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들도 이렇게 따라 나와줘 가지고 예. 이제 식욕을 조절하게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조화로운 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이 좁은 범위 내에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건강하면. 올라가는 거는 정상인 거죠. 예. 이걸 보고 우리가 스파이크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몇 개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완전히 정상인 사람이 2주 동안 연소혈당 측정을 했는데요. 재미가 없죠. 그냥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예. 뭘 먹어도 별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한 번 정도 여기 올라갔어요. 여기 조금 이제 180 근처까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뭘 먹었을까? 이걸 보니까 이때 뭐 식혜, 뭐 호두파이, 백미 이런 것들을 먹었던 걸로 돼 있죠. 그래도 180은 넘지는 않았어요. 네. 180은 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스파이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연소혈당 측정기를 착용을 하고 예. 혈당 스파이크가 나왔다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환자들의 혈당을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환자들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이렇게 AGP라는 그 리포트를 쓰는데 이렇게 녹색에 100% 들어 있습니다. 정상은요. 네. 예.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분은 당뇨는 없는데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았어요. 위를 다 뗐는데요. 예.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 180인데 거의 한 300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이 빨간 건 저혈당이에요. 저혈당이 생기죠. 이런 거는 그야말로 이제 롤러코스터 타입의 그런 스파이크라고 볼 수 있는데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만 많이 떨어지는 것도 나쁩니까?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떨어지겠지. 네. 위절제술을 받았을 때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다음 뚝 떨어지면서 식후에 저혈당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왜 그렇지?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저혈당까지 아니더라도 일부 예민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젊고 마르고 좀 예민한 여성분들이 잘 느끼시는데 이 롤러코스터가 우리가 올라갈 때는 좀 불안하긴 하지만 느낌은 없잖아요. 휙 떨어질 때 이제 그 가슴이 철렁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처럼 이 혈당이 갑자기 떨어질 때 이걸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혈당이 오지 않더라도 이 정도 되면 스파이크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조금 올랐는데 그걸 보고 스파이크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혈당이 식후에 생기는군요. 식후에 생기는 저혈당은 좀 특수한 건데요. 이처럼 탄수화물 많은 걸 먹었을 때 휙 올라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정상 범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게 식후에 바로. 식후에 바로. 이런 건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은데 요즘 그 연소혈당 측정기를 이제 착용하면서 이 식후에 그런 증상을 느꼈던 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보면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런 그 자율신경이 항진되는 걸 느끼는 거죠. 좀 뭔가 힘이 빠지는 듯하고 좀 가슴이 두근거리는 듯하고 그런 거를 코릴레이션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기 증상과 이 데이터를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식사를 좀 조절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우리가 당뇨병의 가장 심한 형태가 일형 당뇨병입니다. 일형 당뇨병이 인슐린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이분들 보세요. 이분들 한 사람인데 한 그 차트 좀 보여주시죠. 12월 22일에서 3월 21일까지 이때 몇 달 동안 거를 다 적어놓은 건데요. 난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인데 400까지 가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올라가고 저혈당이 뭐 곤두박질 쳐서 위험한 수준까지 내려가고 합니다. 이렇게 그 혈당들이 움직이는데 뭐 식후에 뭐 조금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로 걱정한 일은 아니고 스파이크가 생겼다. 뭐 걱정할 건 아니라는 거라서요. 제가 한번 어느 정도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당뇨 전문가가 생각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좀 보여주시고요. 네, 혈당 스파이크는 정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연소혈당 측정기를 통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면 이런 모양이 스파이크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냥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학술적인 용어는 아직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생긴 모양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식전에 비해서 식후 혈당이 30mg/dL, 그냥 혈당 30이라 그래요.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정의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 글루코스 혁명이라는 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너무 지나치게 낮은 기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저희가 연구한 거에서 보여드렸듯이 대개 혈당이 90에서 한 140 사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전 식후 혈당 차이가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이걸 보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할 수 있지 30은 너무 낮은 수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절대치로 볼 때 우리가 180을 잘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180을 넘어섰다고 하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이분은 지금 식후에 180을 넘고 그렇죠? 이건 거의 한 200 몇십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이건 혈당 스파이크인데 여기 이 정상인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거는 혈당 스파이크로 말하기가 어렵다. 스파이크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직전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갔느냐 그리고 180을 넘어섰느냐 그걸 보고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준을 좀 가지고 있으면 괜한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근데 저거 관련해서 뭐 뒤에도 나올 수도 있겠는데 궁금한 게 스파이크가 올라가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잘 분비되는 사람은 덜 올라가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슐린이 잘 분비가 안 돼서 올라가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왜 더 떨어집니까? 더 떨어지는 사람은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왔기 때문에요. 과도하게 나와서? 과도하게.
과도하게 나왔어요. 안 나와서 올라간 거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쭉 진화를 거치면서 이 혈당이 그러니까 그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흡수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서 적당한 속도로 인슐린을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몸이 만들어졌을 그렇겠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옛날에 먹은 거 생각해 보면 다 거친 음식들이죠. 탄수화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당이 휙 올라가는 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설탕이 있잖아요. 설탕, 꿀, 과당, 뭐 시럽 등등등등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먹었을 때의 인슐린이 도대체 얼마만큼 나와줘야 될지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더라도 따라가는데 일부는 이렇게 이런 속도로 포도당 농도가 혈당이에요. 혈당이 올라가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걸 빨리 수습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인슐린이 확 나왔어요. 그 나온 거는 뭐냐면 점점 더 이제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게 다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천천히 소화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점점 이렇게 이제 혈당이 올라가고 됐겠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그때 왕창 인슐린이 나왔던 것이 이제 그 더 집어넣을 포도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혈당까지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과잉 대응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몸이. 과잉 대응을 한 거죠. 몸이 그런 그 분들한테 우리 처방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종류의 그런 복합 당질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그렇게 지금 보신 분 있죠? 이 위절제 받으신 분인데 이런 분들 저혈당까지 생기고 하지만 식사를 그 소화가 조금 이제 덜 빨리 되는 그런 음식물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넣어서 당장 단맛이 나지 않는 음식들. 그리고 이제 아주 뭐 부드러운 면류라든지 부드러운 빵이라든지 이런 거 섭취를 안 하게 하고 뭐 채소라든지 이런 거 같이 드시게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우리가 옛날에 원시 시대에 먹던 그런 탄수화물이 아닌 정제된 당질을 많이 먹게 되면 이런 스파이크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크도 있는데 이렇게 저혈당도 같이 나오는. 저혈당까지 이렇게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드물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 스파이크가 생겼다는 건 진압군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과잉 진압이 속도가 늦게 나온다는 뜻입니까? 예를 들면 혈당이 빨리 올라갔어요. 너무 소화가 빨리 돼버려서. 그렇죠. 혈당이 올라갔는데 뒤늦게 큰일 났다 하고 과도하게 뒤늦게 진압군이 나와서 그러니까 늦게 출동한 거죠. 늦게 많이 출동했다. 진압군이라 그러니까 좀 그러긴 한데 하여튼 이상한 거 연상하지 맙시다. 그냥 늦게 출동한 거야. 그냥 우연이야. 실제로 우리가 당뇨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식후 한 4시간, 5시간쯤 돼서 저혈당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이 진압군이 뒤늦게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인슐린이 빨리 나오지 못하고 이거는 늦게 나와가지고 뒤에 이제 뭐 뒷북을 친 거죠. 그렇게 해서 저혈당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을 통해 가지고서 좀 이 박자를 잘 맞춰주게 하면 좋아지는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슐린이 그야말로 타이밍을 잘 맞춰서 나오고 빠져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와버렸거나 아니면 뒤늦게 따라 나왔거나 이렇게 될 때 식후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여튼 인슐린 분비의 문제군요. 하여튼. 분비와 작용의 문제인데요. 일단 분비가 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식후에 저혈당이 생기는 거는. 알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진압군이 그때그때 빨리빨리 적절하게 나오니까 요 안에서 노는 거고 당뇨 환자들은 진압군이 안 나오거나 늦게 나오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또 한꺼번에 나오고 그러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군요. 일반인은 근데 그 정도 올라가는 거 가지고는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맞춰서 들어있으면 그래서 한 뭐 50 식전과 식후의 차이가 한 50 아래쪽이면 안쪽이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은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럼 당뇨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 재보면 뭐 얼마 이상으로 올라가 있으면 당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대표님은 아직 공복 혈당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 출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인슐린이.
그렇죠. 느린 거지 느려. 느리게 나온 거죠. 이것도 느리게 환자라고 나와서 봐야죠. 올라가 버린 거죠. 교수님 어때요? 이제 정상과 환자 사이에 그 중간 단계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혈당 연속 수치인데 어느 수치부터 높다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그 완충 지역을 뒀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당뇨병 전 단계 혹은 전 당뇨병이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분들은 실제로 당뇨병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다. 거의 99죠. 연간 5 내지 10%가 넘어가요. 당뇨병으로. 10년 지나면 한 적어도 한 50% 정도는 당뇨병으로 진행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소위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뭐? 혈당은 높은 게 아니라 복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이게 같이 있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것이 다 이 요소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당뇨병으로도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아하. 출동이 늦게 하는 걸 참 어떻게 해? 몸이 게으른 걸 참 큰일이네. 근데 그 출동 늦은 거는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출동할 일을 안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출동이 늦다는 거는 약간 유전적인 소인들이 있어요.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우리 췌장에 있는데요. 췌장에 다도해처럼 점점점점 이렇게 현미경으로 박혀 있어요. 이걸 췌장 소도, 췌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안에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가 있습니다. 베타 세포는 인슐린을 만들고 알파 세포는 이제 글루카곤을 만들게 되는데 이 베타 세포 유전적인 결함이 있으면 이런 그 인슐린을 분비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을 못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었다든지 이렇게 될 때 이제 인슐린이 제때 나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정상이기 때문에 뭘 먹든 인슐린이 제때 적절한 양이 나와서 혈당을 잘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파이크가 그러니까 분포도가 격차가 높은 사람 있잖아요. 인슐린 분비할 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살도 잘 찝니까? 그런 경우가? 인슐린이 그냥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물론 병적으로 그냥 많이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또 아주 드문 질환이긴 한데 뭘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 식후에 많이 나오는 건 당분을 많이 먹은 거예요. 당분을 많이 먹었을 때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지방질 먹으면 많이 안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저 인슐린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다가 밥 먹으면 휙 나오거든요. 이 기저 인슐린, 그냥 우리가 공복 상태에도 인슐린이 측정이 되거든요. 그 수준이 이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도 올라가게 돼요. 인슐린 자체가 식사를 하지 않아도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은 낮겠네요? 혈당이 낮질 않습니다. 왜? 혈당은 그대로인데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인슐린이 많구나. 내 친구는 인슐린이 2만큼 나와가지고 공복 혈당을 100을 맞추는데 나는 4가 나와야지 100을 맞추잖아요. 그럼 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2배 높은 거예요. 인슐린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약발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증후군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평소에는 효율적인 인슐린을 분비하던 사람도 그렇게 대사증후군이 시작되거나 당뇨가 시작되거나 비만이 있거나 하게 되면 인슐린의 이른바 그 효율 그게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선천적으로 좀 게으른 인슐린을 빼라는 거예요? 효율이 이제 우리가 인슐린 감수성이라 부르는 건데 나이가 먹어도 떨어지고 배가 나와도 떨어지고 운동을 안 해도 떨어지고 그래요. 특히 유전적인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많이 나왔는데도 작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분비되는 양 나왔을 때 그 작용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게 좀 복잡합니다. 설명드리면 환자분들도 좀 이해를 잘 못하시죠. 약간 옆으로 새는 것 같습니다만
인슐린이라는 건 왜 저항성이 생깁니까? 이게 화학 공식이잖아요. 얘가 나오면 혈당을 잡아서 네. 뭘로 만들었다. 네. 무슨 뭐 지방으로 만들건 예, 근육으로 보내건 혈당이 높은 걸 네. 진압하는 진압군이잖아요. 네. 근데 걔가 왜 효율이 떨어져요? 그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어요. Why? 그걸 보니까 인슐린 역할이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혈당을 낮출 때는 근육이라든지 지방 세포에 가서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예요, 인슐린이. 예. 예.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열쇠 넣어가지고 딱 돌리면 풀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전자식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열쇠를 딱 꽂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이 반도체 회로를 통해 가지고 가서 이 문을 쫙 열어주는 이런 식인 거예요. 예. 복잡해요. 인슐린이 암호가 길구나. 딱 붙으면 거기에 이제 여러 신호 전달 체계가 쫙쫙쫙쫙 붙으면서 그게 이제 전달돼 가지고 결국은 야 이제 문 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복잡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탁 꽂았는데 세포로 들어가는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근데 이게 노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등등등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이제 결정이 되고 유전적으로도 이게 회로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잘 안 듣죠. 인슐린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거의 문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슐린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인슐린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인슐린이 작동을 잘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인슐린 부족한 사람들한테 왜 주사도 놔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 똑같겠네요. 효율이 떨어지는 건 어차피 몸이 그런 떨어지는 사람들은 거니까. 많이 맞아야 돼요. 양을 많이 맞아야 돼요. 용량을. 그러니까 인슐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은 이제 인슐린 조금만 줘도 혈당이 많이 떨어지는데 인슐린이 작동을 잘하지 않는 사람은 좀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많이 주면 떨어져요. 예, 많이 주면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이른바 부족한 거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암호가 길어서 인슐린 혼자는 못하니까 2명, 3명이 달라붙어야 열리는 거라면 계속 인슐린을 먹거나 주사를 하거나 하면 당뇨병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계속 그렇게 관리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일형 당뇨병 같은 경우인데 일형 당뇨병 아예 인슐린 나오질 않거든요. 일형 당뇨병의 대부분은 인슐린은 작동을 잘 해요. 네. 그래서 인슐린을 이용을 해서 혈당을 이제 정상 범위로 잘 잡아두면 평생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절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보통 2형 당뇨병, 후천적으로 생기는, 살쪄서 생기는 뭐 그런 당뇨병인 경우엔 인슐린이 똑같이 분비돼도 그게 혈당을 문이 잘 안 열리는 그렇죠. 암호가 복잡해져 있어서 그런 상황인 거랑 방금 말씀하신 선천적으로 인슐린 안 나오는 1형 당뇨병 환자는 암호가 복잡해진 상황은 아니고 아주 단순한 건데 인슐린 숫자가 없어서 그러니 그것만 넣어주면 아주 건강한 사람과 같다. 예, 1형 당뇨병은 선천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자가 면역이라 그래서 그 우리 면역 시스템이 나의 몸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파괴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멀쩡하게 내 몸에서 인슐린 잘 만들고 있는 베타 세포가 내 걸로 안 보이는 거예요.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격해서 이제 부숴버리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어린 나이에 잘 생기긴 하지만 제가 봤던 가장 나이가 많았던 분은 83세에 1형 당뇨병으로 발병했었던.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이제 당뇨병 증상이 있어서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1형 당뇨병이었어요. 그러니까 2형이 아니라. 어릴 때 잘 생긴다고 해서 이제 뭐 소아 당뇨 이런 말 쓰는데 사실은 뭐 어떤 나이에든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형 당뇨병은 그 자체가 몸이 복잡해져서 암호가 잘 안 풀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 부족. 이게 있어가지고 혈당이 이제 쭉 올라가고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럼 인슐린 분비 부족이면 인슐린을 넣어주면 되고 저항성이 생긴 거라면 인슐린을 많이 넣어주면 되고 많이 넣어주거나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을 좀 경감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인슐린과 상관없이 또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약도 있어요. 소변으로 당을 빼내는 약이 있거든요. 예. 그런 약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당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계속 먹어주면 혹은 주사를 맞으면 걱정 그렇죠. 없는 거네요. 여러 가지 무기가 필요한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원인이 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처방으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약이 있는데 당뇨 환자들은 왜 그렇게 고생하다가 당뇨의 합병증으로 요즘 합병증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건강 검진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당뇨병 증상이 3다증이라 그래서 다음, 당뇨, 다식. 그러니까 이제 물 많이 먹고 소변 많이 보고 음식도 많이 먹고 이런 거 그리고 체중 감소 이런 거 있는데 요즘은 제 외래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무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은 무증상이고 건강검진 갔더니 혈당이 좀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가장 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빨리 발견했죠. 그리고 이제 약을 또 다양한 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죠. 그리고 당뇨병 치료에 대한 또 적정성 평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어느 그 의원에 가든지 그런 아주 좋은 적정한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합병증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약도 많이 좋아졌어요? 약이 많이 좋아졌죠. 네. 약 얘기가 나오면 항상 2%는 네. 이런 질문 드리는데 어느 병원에 가도 그럼 되냐? 네. 어느 병원에 가도 좋은 약을 다 아시냐? 네, 네. 그 질문인데요. 예. 의사 선생님 중에는 매일매일 공부 열심히 하셔서 네. 이런 약 또 나왔네. 이게 예, 어떤 기전이야? 이런 환자는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퇴근하고 가서 넷플릭스만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네,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넷플릭스 선생님한테 가면 맨날 10년 전 약 주실 거 아닙니까? 혹시 다식 있나요? 뭐 이러시기도 하고. 네. 그걸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당화 혈색소가 얼마나 또 조절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좀 평가 기준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웃컴 자체가 또 그런 평가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길 것이고 당뇨병 약도 굉장히 많고 복잡하긴 한데 가이드라인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이제 그 가이드라인만 따라가면 웬만큼은 다 치료할 수 있을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약이 나올 때마다 그럼 무슨 참고서 같은 게 병원으로 배달을 해줘요?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이제 대개는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여수 강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그런 게 전파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마지막 안전 장치는 그거 같아요. 우리가 심평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약간 뭐랄까요 비난 쪽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보험 기준에 맞춰서 처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주 업투데이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추 그 기준을 따라가면 어느 정도를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시거나 마지못해 삭감되지 않도록만 이렇게 처방을 하더라도 굉장히 표준적인 처방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있어요. 올드한 약을 쓰면 삭감되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뭔가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합병증 검사를 안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병원이 당뇨병을 적정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돼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삭감되는 거는 대개는 이제 이 두 개가 같이 썼을 때 잘 듣지 않는 경우인데 이제 쓴다든지 이제 비싼 약이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입증이 안 된 부분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첨단을 따라가시면 삭감되는 거고. 첨단을 따라가는데 이제 첨단 약을 같이 쓸 때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 보험 재정 문제 때문에 팔로우 안 되면 삭감되는 경우가 건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올드한 약을 계속 쓰면서 올드한 약들은 대개는 이제 삭감은 잘 안 되는데 그 올드한 약이 우리가 메포민이라는 약하고 설포뇨소제가 있어요. 메포민은 이제 특별히 그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 당뇨병을 치료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저혈당이거든요. 저혈당인데 설포뇨소제는 저혈당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꾸 저혈당이 오는 약을 쓰게 되면 환자분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컴플레인 하시겠죠. 다른 약으로 줄 수 없느냐.
아니면 딴 데로 옮기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주로 딴 데로 빨리빨리 불편하면 옮겨야 되는군요. 그럼.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약 굉장히 많이 썼어요. 설포노스제와 메포민을 많이 썼는데 뭐 DPP-4 억제제 그리고 SGLT2 억제제 이런 약들은 저혈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메포민하고 그런 약들을 쓰게 되면은 별로 컴플레인이 없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약을 받아 가셔가지고 뭐 저혈당이 생겼어요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뭐 특별한 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쉬프트 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약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그 어찌 보면은 처방을 했을 때에 내가 안심이 되고, 네, 이분이 알겠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저혈당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좋은 약이 처방 패턴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처방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다양한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걱정스러운 표정 봐요. 네. 이 우리가 저도 그 연속 혈당 측정기 그거 한번 해봤습니다만 맨날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걸 몰라도 내가 스파이크가 좀 많이 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체감적으로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식곤증. 네. 그러면 내가 이걸 재지 않아도 밥 먹었더니 막 졸려. 이러면 뭔가 혈당이 많이 올라갔음이 틀림없다. 느낌이 와 그냥 혈당 올라간 느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거가 이제 저도 보면 환자분들이 그런 환자분이 아니라도 정상인들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갖고 오니까 과거에는 그런 말하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저희 이제 당뇨 전문가들도 보시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저 당뇨 환자들은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식곤증으로 병원 오고 그러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요만큼 올랐다 떨어졌는데 식곤증 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피크가 그러니까 직전에 비해서 식후가 50 이상 올라가는 스파이크가 있으면서 정말 그럴 때마다 졸린다라고 하시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스파이크가 있는 옳은 거예요? 말이에요. 근데 밥 먹으면 무조건 졸려. 안 생기면 안 졸린다. 그게 반복적으로 한 개인에서 관찰되면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거는 옳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의학이 평균의 의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평균 그리고 또 참고 범위 이런 게 있어요. 그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개별성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밀의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다는데 도대체 뭔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처방을 했는데 이 약은 위장 장애가 거의 없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속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약은 위장 장애 일으키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환자는 답답한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항상 그렇다. 속이 안 좋다. 그러면 이 약을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할 수 있고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가짜 약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제공을 한 다음에 위장 증상이 생긴 날과 아닌 날을 우리가 찾아봤을 때 환자는 모르고 드셨겠죠? 가짜약 진짜약인지. 그래서 그 진짜약이 들어갔을 때 그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이 환자는 그 약에 의해서 위장장애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 날에 항상 식곤증이 있고 나른하고 뭐 이런 게 있었다. 근데 그게 없는 날은 없었다. 그러면 개연성이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확실한 거는 식후 혈당 스파이크 생기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제공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런 식곤증이 있는 그 증상을 확인해 보면 제일 확실하게 되는 거겠죠. 이분은 정말 음식 때문에 졸렸구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잡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은 못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연소혈당 측정기를 워낙 광범하게 쓰고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다이어리를 같이 써서 오시거든요. 이때 졸렸어 아니야 이렇게 적어 오신 거 보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개인이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관찰을 통해서 그런 코릴레이션을 확인했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식곤증이 어쨌든 그 혈당 스파이크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왜 식곤증이 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를 본다 그러면은 그러면 식후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더 졸려야 되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혈당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더 졸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식후 고혈당은 이퀄 식곤증이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일반적인 견지이고 한 개인이 특히 점심 식후에 졸린 날과 그렇지 않은 날에 봤을 때 이제 그 식후 혈당 스파이크와 연관성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그러면 그거는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 무슨 인과관계 설명은 경험적으로. 없어요? 요즘은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론 기반보다도. 저희도 최근에 혈당 조절 연구를 할 때 특히 식사요법을 알려드릴 때요. 옛날에는 뭐 혈당 지수가 얼마, 그리고 탄수화물 양이 얼마, 칼로리가 얼마 이걸 다 교육을 해가지고서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데이터 기반으로 혈당 측정기를 달고 이 음식을 먹고 혈당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완전히 개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요. 그렇게 했을 때 식사뿐만 아니라 운동을 더 하시게 돼요. 저희가 했던 연구들을 보게 되면 이 연소혈당 측정을 통해 가지고서 피드백을 받게 하면 시키지도 않은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식후에 운동을 해보면 혈당이 내려가거든요. 그걸 이제 아주 좋은 피드백이 돼가지고서 내가 식사하고 나서 운동하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를 알게 되시면 식후에 많이 움직이시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 운동량도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운동이 확실히 늘어납니다. 이게 과학적인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험적으로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졸립다. 이게 이제 상식이잖아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뭔가 혈당이 올라가고. 왜 혈당이 올라가면 졸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탄수화물을 먹는 날은 졸려. 그게 우리 약간 경험의 상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잘못된 지식이 확대 재생산된 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일반화할 수 그러면 정말 아까 보여드렸던 환자분들 이렇게 피크가 거의 300, 400까지 가신 분들은 그냥 골아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살짝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거가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 확실한 거죠. 인과관계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본인이 계속 관찰해서 그렇다면 이게 인과관계는 이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설명은 안 되지만 설명할 수는 없으나 내가 그 식후에 고혈당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졸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라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말씀은 내가 식곤증을 느낀다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죠.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식곤증이 문제는 아니네요. 밥 먹고 졸린 건 그냥 졸린 거네요. 그냥 졸린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뭐 오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오후에 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밤에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필이면 나는 이 연소혈당 측정을 해보니까 이 스파이크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졸리더라. 좀 기운이 없더라. 나른하더라. 그렇다면 그거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그걸 피해 보시면 컨디션이 좋아지시겠죠. 그래서 너무 이론적으로 이론 기반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제 데이터 기반의 세상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그렇게 피드백을 해서 좋은 그런 어떤 방식을 찾아내면 굉장히 좋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혈당과 관련해서는 혈당이 스파이크 되는 건 어쨌든 안 좋은 거니까 막 튀어 올라가는 건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게 느껴지거나 측정을 한 사람은 먹는 걸 좀 소화가 덜 되는 걸 먹거나 탄수화물을 먹지 말거나 탄수화물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우리가 복합당질이라고 부르는 거는 식이섬유도 많이 있고 미네랄, 비타민 등등등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건 좋은데 사실 좀 해로운 건 단순당이죠. 단순당은 입에 넣었을 때 바로 단맛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정제가 된 그런 백미는 이제 현미를 더 많이 깎은 거잖아요. 백미, 뭐 흰 밀가루, 흰빵 이런 거를 드셨을 때
이제 문제될 수 있죠. 근데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양이에요. 악마는 양에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든지 많이 드시면 또 많이 올라갑니다. 예. 양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밀가루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네, 밀가루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끊을 수는 없어. 예. 천천히 먹는 거예요. 천천히 먹으면 스파이크가 좀 덜 생기지 않을까요? 천천히 먹으면 점점 맛이 없어지겠죠. 퍼지고 이렇게 될 텐데 빨리 드시면 좋을 15분 동안 텐데. 먹는 걸 20분에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 드시기 전에 이제 샐러드라든지 이런 걸로 좀 채워두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맞냐 틀리냐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옛날에 연구를 해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음식 이제 연구를 위한 음식이에요. 음식을 딱 지정해놨어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식이섬유를 먹느냐. 이 음식을 먹고 식이섬유를 먹느냐에 따라 비교를 한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겠죠. 자, 식이섬유 먼저 밥. 예. 밥 먼저 식이섬유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을 때는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 있는 그 제 동료 교수가 연구를 했었는데 일본에서 밥 고황이라 그러잖아요. 밥 전에 이제 뭐 야끼니쿠 뭐 이런 거를 먹고 밥을 먹은 거. 그 다음에 밥부터 먹고 구운 고기를 먹은 거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고기를 먼저 먹고 밥을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가요. 예. 그런 연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 종류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그리고 좀 빨리 좀 먹어줘야지 그 맛있을 때 먹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전에 샐러드라든지 이런 걸로 좀 드시고 나서 그 면 종류 드셔보시면 확실히 식후 혈당 스파이크는 덜 생길 겁니다. 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살도 찐다. 네, 살이 찌는데 그거가 이제 좀 논란이 있어요. 그게 그 논란이 있어요. 되게 이론적이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요. 네. 그러면 얘가 늦게 출동했건 제때 네. 출동했건 어쨌든 인슐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내가 평균치를 넘어선 혈당이 네. 들어왔으니까. 네. 그럼 인슐린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얘를 이렇게 지방으로 보내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평균치에 있으면 지방으로 안 가도 될 일을 네. 내가 하여튼 순간 많이 먹었다는 네. 이유로 예. 자꾸 지방으로 예. 간다. 그러니까 예. 살이 잘 찐다. 매우 논리적인 설명. 매우 논리적이죠. 네. 심플하고 딱 듣는 순간 딱 필이 오는 네. 거죠.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물리 법칙을 생각했었어요. 그 칼로리는 칼로리다. 네. 많이 먹으면 살이 찌지. 살찐다. 예. 우리가 칼로리를 많이 먹었으니 살찌는 거다. 이건 물리 법칙이고 네. 이 물리 법칙에 어긋나는 그런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기가 아닌지를 의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예. 물리 법칙이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뭘 먹었는데도 어떻게 살이 그렇죠. 안 찌냐. 그러면 이제 칼로리가 제일 많은 그 영양소는 뭘까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네. 탄수화물. 그램당 지방이 많죠. 그램당은 지방이 제일 많아요. 많죠. 그램당 탄수화물 4kcal, 예. 단백질 4kcal, 지방은 9kcal거든요. 그래서 저지방식을 추천했었어요. 칼로리는 칼로리니까. 근데 그걸 몇십 년 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예. 예? 우유도 저지방 우유 만들어 마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예.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2007년, 2008년 이때쯤에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의학 저널들의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탄수화물식을 한번 저지방식하고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1년 혹은 2년 동안 과체중 혹은 비만인 사람들한테 줘봤더니 저탄수화물, 탄수화물을 적게 줬을 때가 예. 저지방, 지방을 적게 줬을 때보다 체중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잖아요. 황제 다이어트도 거잖아요. 일종이죠. 예. 애트킨스 다이어트라고 하는. 예. 근데 이제 그 보면은 저탄수화물식은 한 4.7kg 정도 빠졌고요. 저지방식은 한 2.5 정도. 얼마 차이는 나지는 않았어요. 예. 막 5kg씩 벌어지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공통적으로 그런 연구를 해보게 되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었을 때 지방을 적게 먹었을 때보다 살이 더 빠지는 거예요. 어라 이거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속았다. 예. 지방을 적게 먹으라고 그랬는데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니까 더 살이 빠지는구나. 왜 그럴까 생각한 거죠. 탄수화물 그다음에 인슐린 딱 등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탄수화물을 먹어서 인슐린이 나와서 살이 쪘구나. 그래서 탄수화물 적게 먹으니까 인슐린 덜 나오니까 살이 안 찌는구나. 예.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이제 붐을 이루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입증할 만한 그런 연구들이 초창기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실험 동물 그리고 사람을 이제 실험 연구용 병실에 입원시켜서 이렇게 그걸 재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 실제로는 그게 잘 증명이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네, 잘 증명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 자체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탄수화물, 인슐린, 체중 증가 이게 꼭 등식 관계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도표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 그래요?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 네. 도표 보여주시면요. 예. 그래서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하고 에너지 밸런스 모델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 밸런스 모델은 물리 법칙입니다. 예. 섭취한 에너지가 사용한 에너지와 같으면 체중은 유지가 될 거고요. 예. 섭취한 것이 사용한 것보다 많으면 체중이 늘겠죠. 예. 반대면 체중이 빠져요. 심플해요. 물리 법칙이에요. 이거는 네, 뭐 네. 그냥 이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그 섭취한 에너지를 사용한 에너지보다 확 줄여주면 무조건 빠집니다. 네. 한 800kcal 정도 되는 칼로리를 한 3개월, 5개월 섭취하면 한 15kg는 그냥 빠져요. 대부분 예.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빠진 물리 법칙입니다. 근데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수화물 먹어서 혈당 오르고 인슐린이 따라서 오르는데 인슐린이 이제 지방 조직의 에너지를 저장을 해주고요. 그 예. 지방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방출, 그러니까 지방이 녹아서 나오는 걸 또 억제를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식후에 피 속에 뭐가 저 영양분이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다 집어 넣어버려 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에너지가 부족하네. 그러면서 좀 더 먹자. 라는 신호를 주고 이게 반복돼서 비만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이죠. 예. 근데 인슐린이 일을 잘하면 오히려 일을 너무 잘했어. 일을. 그렇죠. 인슐린이 일을 진짜 빨리 하니까 예, 이제 더 먹는다. 계속 그게 악순환을 돌아가지고서 계속 많이 먹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대 사회의 고탄수화물 식단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인슐린이 지방 축적을 촉진하고 하는 걸 설명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당뇨병 환자도 뭘 많이 먹으면서 인슐린 많이 맞으면 또 살이 쪄요. 예.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플하고 그럴싸한 모델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에너지 밸런스 모델은 그 이제 어떤 사람은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해도 어떤 사람은 쉽게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또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또 있잖아요. 그걸 또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서로 장단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에요라는 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장단점이 있는 모델인데 그래서 어떤 것이 확실히 옳고 확실히 틀리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예. 이게 있습니다. 공통된 게 있어요.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과 에너지 밸런스 모델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결국 칼로리 섭취도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슐린도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변에서 관찰해 봤을 때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결국은 칼로리도 많이 먹는 거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free living conditio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통제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게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적인 상황에서 실험 동물이라든지 사람을 연구병동에 입원시켜가지고 관찰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정확히 다 나타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분들은 이제 이 두 가지 모델을 다 충족시켜서 살이 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약간 뉘앙스는 그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이 약간 안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너무 의심하세요? 단순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어떤 그 현상을 관찰하게 되면 그걸 설명하기 위한 과학 모델을 만들어요. 가설이라 그러죠. 그 가설은 증명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방식이 아닌 저탄수화물식을 했더니 살이 더 빠졌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렇으면 이제 그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실험실에서 이제 생쥐들한테다가 탄수화물이 아주 많은 그런 사료, 그리고 지방이 아주 많은 사료. 이렇게 뭐 이제 무작위로 줬을 때 오히려 탄수화물을 많이 먹인 그런 생쥐가 체중이 덜 늘었어요.
덜 늘었고 그리고 이제 실험 병동에다가 예. 연구 병동에다가 이제 자원자들을 이제 모집해서 두고 예. 당분이 많은 음식과 지방이 많은 음식 이렇게 번갈아서 이제 막 주잖아요. 그랬을 때 칼로리 섭취량을 보니까 탄수화물을 당분이 많은 음식을 준 그룹이 오히려 칼로리 섭취가 더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통제된 상황에서 보니까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었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피 속에 있는 에너지들이 근육이나 지방으로 이동을 하고 혹이 져가지고 또 먹는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재현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설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이 가설이 옳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교수님은 에너지 밸런스 모델, 그러니까 적게 먹어야 그냥 살 안 찌다는 게 그냥 틀릴 수 없는 에너지 모델이고. 밸런스 모델은 물리 법칙이에요. 물리 법칙인데요. 이제 그거가 이제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 누구는 똑같은 칼로리를 줬는데 누구는 살찌고 누구는 살이 안 찌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2000년 경에 2000년 초반일 거예요. 그때 메이어 클리닉에서 연구가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몸에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딱 이제 관찰해 보니까 똑같은 음식을 줬어요. 그리고 운동도 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살이 찌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소위 카우치 포테이토라 그래서 저 소파에 그냥 앉아가지고 TV만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운동은 아니지만 집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절부절, 불안은 아닌데 부지런은 하다, 바지런 하다 이런 거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살이 덜 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질문을 해가지고 운동은 안 한다고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 먹는 건 대부분 비슷할 것이고 근데 이렇게 좀 관찰해 보면 달라지는 게 있고 또 하나 최근에는 이제 그 장내 세균이 조성이 달라서 비만이 되는 사람들은 수율이 좋은 거예요. 먹은 건 다 에너지로 다 이게 그렇더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세균을 가진 경우가 있고 뭐 우리 몸이 소화 못 시킨 거는 세균도 에이 몰라 하고 그냥 내보내는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것도 좀 차이 나고 그래서 이게 그 100% 물리 법칙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물리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들어오는 인풋, 그 에너지 인풋을 차이를 많이 벌리거나 아니면 운동량을 차이를 많이 벌려주면 확실히 나타나요. 우리 마라톤 하시는 분들 살찐 사람 없잖아요. 우리 마라톤 선수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식사량을 확 줄여버리면 살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칼로리를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탄수화물 안 먹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같은 칼로리다. 네네. 그거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운동 좀 더 해 이 친구야. 진짜 때려줄 수도 없고. 그게 최근에 이제 아마 주변 동료들을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안 드세요. 그리고 가급적 뒤로 보내가지고 먹는 순서에서 그러면 옛날에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을 걸 밥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물 반찬 이렇게 막 먹고 하다가 밥을 조금씩 먹다 보면 배가 이제 불러졌네. 다 안 먹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칼로리 섭취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리고 또 문화의 차이도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밥심으로 산다. 그래서 고봉밥 먹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정말 이렇게 쌓인 거 이렇게 고봉밥 먹었던 기억 나는데 지금 공기도 다 채우지도 않잖아요. 점점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작아지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쌀 한 톨도 버리면 안 된다. 남기면 안 된다. 이런 걸 들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다 이제 음식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다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수화물 섭취를 음식 섭취의 뒤쪽으로 보내다 보면 이 남기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말은 옛날 같으면 밥 다 먹고 반찬 다 먹었을 텐데 이걸 남기게 됨으로써 그런 우리가 의도치 않은 그런 이득을 보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
아주 종종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칼로리를 일단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럼요. 칼로리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 우리가 피하라고 하는 탄수화물은 네. 단순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정제된 곡물들 이걸 피하라고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통곡물들이라든지 콩류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섭취를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고기 많이 먹고 이거는 위험하겠네요. 고기 많이 먹는다. 황제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나는 고기만 주구장창 많이 먹는다. 네. 그게 정말 죄송한데 시청자분들도 죄송한데 헷갈리게 해서 그런 그 영양학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들이 되게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틀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애트킨스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죠. 이거를 했더니 오히려 살이 더 빠진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혹은 2년 지나서 4.7kg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네. 그걸 빠졌는데 그래도 중성지방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럴 거야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러지 않았어요. 안 올라갔어요. 그럼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그 지레짐작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다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 고기를 먹으면 탄수화물, 포도당을 어떻게 섭취해?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우리 몸은 이 아미노산으로부터 포도당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동물도 다 그렇습니다. 네. 사자는 밥 안 먹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몸에서 포도당 신생 합성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생화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극도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안 된 거고요. 근데 포도당을 모든 세포가 다 원하는데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방을 이용해서 지방을 녹여서 그다음에 잘게 잘라가지고 섭취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이게 케톤이에요. 포도당을 다 쓰면 안 되니까 케톤을 만들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토제닉 다이어트라는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케톤식. 몸에 있는 지방을 자꾸 쓰는 지방을 방식이에요? 녹여 쓰는 거죠. 지방을 이용해 쓰는데 지방을 녹였을 때 지방산이 되거든요. 이 지방산을 바로 쓸 수 있는 조직 장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잘라준 거예요. 잘라서 케톤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케톤을 쓰고 포도당은 좀 아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게 하여튼 우리 몸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이 탄수화물을 섭취를 많이 줄이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이 지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을 안 먹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지방만 먹어도 괜찮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거를. 근데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곤란하니까 이런 경우는 의사와 상담을 하고 좀 체크업을 하면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음식은 문화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 그 음식을 통해서 즐거움도 얻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간단한 부분은 아닙니다. 영양학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헷갈려요. 우리가 그 신문 방송을 보세요. 커피가 좋다 그랬다 나쁘다 그랬다가 계란을 먹어라 그랬다 노른자를 빼라 그랬다가 계란은 괜찮다 그랬다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거가 어떤 통제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이제 한 개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에너지 밸런스, 영양소 밸런스가 좋고 하니까 이제 완전 식품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많이 마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당 불내성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마시면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술도 그렇죠. 누구는 먹어도 멀쩡한데 누구는 한 잔만 먹어도 빨개지고 그렇잖아요. 음식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개인 영양학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나한테 제가 그냥 맞는 걸 그냥 찾아가야 된다 스스로. 네, 제가 이전에 동료 교수들과 함께 같이 번역한 책 제목이 맞춤 식단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에 있는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연구한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쓴 책이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말해도 헷갈리게 돼 있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맞는 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건강상의 걱정이 있으시면 뭐 혈당이나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걸 측정해가면서 식이요법을 해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답이 없네요. 똑 부러지는 정답이 있어요. 영양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영양학, 맞춤 영양학 이렇게 가셔야지. 이거 친구가 좋다고 해서 나한테 좋으리란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신 김에 그러면 요거 네. 하나만 좀 말씀해주고 가십시오. 원래 비만 치료제 전문가시잖아요. 네. 요즘 비만 치료제 여러 가지 뭐 개발들이 추가로 네. 막 되고 있는데 네. 국내 제약 회사들도 열심히 그렇죠. 만들고 있고 예. 뭐 추가적인 뭘 만든다 많이 네. 그러던데 네. 그러면 비만 치료제가 막 춘추 전국시대처럼 그렇죠. 얘도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야 그거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원래 191이랑 노바 노디스크가 네. 그냥 계속 원탑일 거야. 예. 그런 분위기로 봐야 되나요? 그동안에는 비만약은 개발자의 무덤이라 그랬어요. 만들어 놓으면 꼭 뭔가 부작용이 나와가지고 중간에 이제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제약회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영역이었거든요. 예. 제가 한번 도표를 네. 네. 이 개발 현황인데요. 요즘 너무 이제 좋은 그 비만약들이 나오는 거죠. 위고비로 대표되는 그런 비만약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현재 개발 현황, 개발 방향은 어떠냐 하는 건데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먹는 약으로 만들어 보자. 왜 아프게 주사를 맞아야 돼? 이거죠. 그래서 위고비 성분을 먹었을 때 흡수가 될 수 있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인데 어떤 화학물질을 같이 첨가를 해주면 위벽에서 흡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라이 릴리에서 소분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학적인 방식으로 만든 약이죠. 올포글리프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살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먹는 약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한 축이고요. 왜 그 매일 주사 맞아야 돼? 저 싹센다가 매일 주사 맞는 거거든요. 이제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 해보자 한 거가 이제 암젠에서 이제 메리타이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게 해서 살이 많이 빠지게 만드는 거고요. 아픈 거 한 달에 한 번 하자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 마이크로스피어라 그래 가지고 서방형 서방제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를 국내 제약회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주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빼보자. 더 빼려 그러면 다른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 호르몬 수용체를 제거하는 약을 만듭니다. 레타트루타이드 같은 일라이 릴리에서 만든 거죠. 이거는 이제 GLP-1, GIP, 글루카곤 세 개를 자극하게 되는데 이런 단일 펩타이드지만 두 개 혹은 세 개 이상의 그런 호르몬 수용체를 자극하는 그런 약을 만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호르몬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밀린이라는 거를 자극하는 카그릴린타이드하고 세마글루타이드에서 카그리세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체중 감량 효과가요. 그 표의 위에 있는 거는 벨빅, 컨트라브, 큐시미아인데 벨빅은 그 아주 고전적인 그런 약인데 되게 체중 감량 효과가 한 5% 정도예요. 그런데 컨트라브, 큐시미아는 기존에 있는 약제 두 개를 섞은 겁니다. 두 개를 섞고 또 두 개를 섞은 건데 거의 한 10% 가까이 빠지죠. 근데 삭센다 한 GLP-1. 8% 정도 빠졌어요. 삭센다 맞고 실망한 분들이 많이 계셨죠. 근데 위고비는 확실히 빼주죠. 16%. 방금 말씀드린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경구 올포글리프론. 되게 효과가 좋네요.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용량의 문제예요. 용량 올려줬더니 확 빠지죠. 그리고 마운자로 젯바운드가 22.5를 뺐고요. 이 삼중작용제 레타트루타이드가 25% 육박하는 체중을 불과 48주 만에 빼버립니다. 뭐 수술한 거하고 수술한 거하고 진배 없게 이렇게 빠지죠. 질문 있습니다. 저 체중 감량 효과 24%가 100kg인 사람은 24kg 빠진다는 건데 평균 그렇게 빠졌어요? 아니면 최대 뭐 이렇게 평균입니다. 평균. 그럼 누구는 그럼 100kg였던 사람은 50kg 된 사람도 있고
90kg 된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평균이 아무리 이 마운자로라고 하더라도 예. 살이 안 빠지는 사람도 안 빠집니다. 그래요? 예, 예. 참 약효라는 것이 불운한 그렇습니다. 분이네요. 좀 진짜 안 되는 거지. 네. 그게 실제로 참 엄청난 식욕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이 마운자로 젯바운드 들어와도 소용없어. 나는 마운자로에 안 이럴 수 빠지면 있는 다른 거죠. 거에도 안 빠지고 비슷하게 대응합니까? 아니면 참 위고비만 들어가면 쪽쪽 빠지는 분이 저건 안 빠지네 뭐 그런 네.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꼭 빠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처방을 했는데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하여튼 약 바꾸면 음식에 됩니까? 대한 것도 그렇고 약에 대한 경우도 그렇고 이제 많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런데 확실히 그 싹센다에 비해서는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예. 암젠 월 1회만 투여하는 거를 해서 52주차에 20% 빠졌으면 너무 많이 빠진 거거든요. 선생님 저기에도 최대 20%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저기 근데 아까는 평균이냐 최대냐. 이거는 그 이거는 평균입니까? 이상 임상 시험이거든요. 용량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 10, 20, 40 이렇게 있다 그러면 최고 용량 40일 때 예. 그 군이 평균 20 그렇죠. 빠지더라. 그렇죠. 이해됩니다. 그때 20%가 빠졌는데 근데 이게 20% 가지고는 성이 안 찬 거죠. 주가가 일시에 10% 이상 하락했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월 1회마다 좋지만 이 계열 치료제에서 요구하는 효능의 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25%는 빠져줘야 된다. 20%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카그리세마와 레타추르타이드는 25% 정도 빠질 거다 그랬는데 카그리세마 기록은 얼마 전에 나왔죠. 카그리세마가 22.7% 뺐으면 무지하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예측이 25%였거든요. 넘을 거라 그랬는데 이것보다 안 빠지니까 주가가 뭐 이렇게 시총이 180조가 증발했다고 이게 나올 정도로 했으니까 25 개드했다가 22.7이 나왔다고 실망한다고. 실망한다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자세히 임상 결과를 보게 되면 좀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떤 왜냐하면 임상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이 투약을 지속한 환자들이 다른 연구보다 좀 적었어요. 탈락한 사례 많다는 거죠. 너무 쪽쪽 빠지니까. 그 말은 뭔가 이제 작용이 있을 수 있구나. 견뎌내기 힘든 톨러러빌리티라고 그러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속이 너무 안 좋거나 불편함. 그런 경우에 좀 이제 탈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약은 그 단일 펩타이드가 아니고 두 개를 섞은 거거든요. 예. 제조상에는 뭐 어떤 문제는 없을까. 그러니까 그 제조할 때 너무 단가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걱정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그 예측에 의해서 22.7%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났지만 그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 5% 정도만 빠져주면 비만약으로 승인이 됐는데 이제는 25%까지 수술한 수준까지 빠져줘야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먹는 약은 좀 다릅니다. 먹는 건 확실히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먹어서 살이 많이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시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만들면. 그다음에 또 임상 전문가로서는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으면 그 환자 혹은 어떤 사람이 목표치에 맞춰서 약을 처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누구는 센 걸 해야 될지 적당히 이 정도만 해도 될지 10%만 빼시면 되니까 이 정도. 이 용량 한 25%까지 빼셔야 된다 그러면 뭐 이 약 이렇게. 그래도 센 약이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더 우위에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제조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뭐 어떤 또 투여하는 방식, 그 펜 같은 것도 만드는 데 꽤 돈이 들어가거든요. 뭐 그런 다양하게 있으니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효과가 좋다 그러면 그 밸류를 높이 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할까요? 준비해 오신 게 사실 더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뭐 네. 예방법, 조절법 내지는 진짜 예를 들면 둘도 없는 친구가 오면 나 사실 이렇게 하라고 한다. 네.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뭐 그런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요즘 점점
나한테 맞는 걸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려요. 저도 이제 확신이 없어요. 이런 영양과 관계된 이런 부분들, 워낙 다양한 솔루션들이 생활 습관 나오니까. 관계된 부분은 너무너무 이제 개인차가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유전자를 이용해서 정확히 예측할 수 있냐 그런 부분도 아니고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는 이게 잘 듣고 누구는 이런 방법이 좋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더 쉬워졌습니다. 이전에 식이요법 교육을 할 때 너무 복잡하게 가르쳐 드렸는데 그냥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음식을 드시고 혈당이 이 정도면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적게 드시든지 피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혈당을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과거에는 손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아프게 해가지고 혈당을 측정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센서를 달고 눈으로 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훨씬 편해진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센서를 좀 달아보시고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건강 관리를 해보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센서는 보험 안 되죠 아직? 되나요? 일형 당뇨병 환자한테는 보험이 되고요.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에 됩니다. 그 외에는 아직은 보험이 안 되는데 아마 센서도 가격이 점점 내려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조금 덜 먹고 조금 좀 움직이면 되는데. 덜 먹는 거밖에 없는 것 같네. 네. 솔루션이 있다 보니까 또 다음에 하지 하는 모양이에요.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의 조영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